남편이 새 여자와 살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포함한 시댁 식구 8명 모두 그 결정에 찬성했습니다. 제 지난 세월 3천만 원짜리 통장, 낡은 집문서, 제 모든 희생은 한순간에 사라졌죠. 그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저는 조용히 제 마지막 카드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제가 남긴 0.01원짜리 잔고를 확인했을 때 그들의 하늘이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새로운 사연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김지민입니다. 올해 35입니다. 그저 소박한 행복을 믿었던 한 여자였죠. 하지만 이제 제 인생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날은 유난히도 차가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거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스며드는 햇살마저 냉랭하게 느껴지던 날이었죠. 그 자리에는 시어머니 이김선 씨를 비롯해 시댁 식구 8명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였으니 그들이 제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었죠. 남편 박준우 씨는 그들의 시선 한가운데 서서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최혜리 씨라는 여인과 함께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귓가에 닿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그들 모두가 제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깊은 한숨을 쉬셨지만 그것은 마치 남편의 선택을 이해한다는 듯한 허락의 한숨 같았습니다. 시누이와 동서들은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고 시동생 부부는 아예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처럼 무관심한 표정이었죠. 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지민은 아이가 없어 준우의 지위에 어울리지 않아 혜리가 더 적합한 사람이야. 그리고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박힌 말은 시아주버니의 아내 동서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쓸모가 다했으니 사라져.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심장이 얼어붙었다가 다시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몸 안의 모든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앉은 그들의 얼굴을 차가운 시선으로 훑었습니다. 그들의 무심한 표정, 저를 경멸하는 듯한 눈빛, 그리고 제게 던져진 잔인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저는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저주의 문신처럼 제 기억 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싸늘한 거실을 빠져나왔죠. 그날부터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 속으로는 치밀한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 후 함께 모았던 모든 재산,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의 예금, 보험 가치, 그리고 남편이 알지 못했던 작은 투자금까지 저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모든 돈을 조용히 인출했습니다. 50억 원. 그 거대한 금액이 제 손을 거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모든 준비가 끝나자 저는 어느 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짐을 쌌습니다. 단 한 통의 전화도 한 줄의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고 평화로운 나라 스위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라진 지 얼마 후였을 겁니다. 시댁 가족들, 특히 박준우 씨는 자신들의 통장 잔고를 확인했을 때 믿을 수 없는 현실과 마주했을 겁니다. 50억 원이 있어야 할 그들의 계좌에는 단 0.01원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내 돈이 다 어디 갔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차가운 벽 안에서
그들의 경악과 분노에 찬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을 겁니다. 아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제가 감히 그런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시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6년 전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때로 저는 김지민입니다. 60이 넘었다고 했죠? 하지만 제 젊은 시절 박준호 씨와 함께 했던 시간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가난했지만 그때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준호 씨와 저는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늘 환하게 웃는 얼굴에 저를 아껴주는 다정한 사람이었죠. 졸업 후 우리는 시골 마을의 작은 성당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진심만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준호 씨는 제게 행복한 삶을 약속했고 저는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작은 집에서 어머니가 담가주신 김치찌개를 끓여 먹고 마주 앉아 소주 한 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부부였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던 어느 날 비행기 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호 씨가 탑승했던 비행기가 바다 위에서 실종되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제 세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 저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시골 마을에 있던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작은 집을 팔았습니다. 비행기 회사로부터 받은 얼마 되지 않는 보상금에 여기저기 빚까지 내어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병약하신 시어머니 이김선 씨를 모시고 서울로 왔습니다. 강변고시원에 월세를 내고 방을 얻었습니다. 어머니의 약값과 병원비를 대기 위해서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근처의 사무실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하기도 했고 때로는 식당 종업원으로 허드레시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관절염과 심장병으로 늘 힘들어하셨습니다. 허름한 고시원 방 안, 어머니가 힘겹게 끓여주신 콩나물국 한 그릇이 제 끼니의 전부인 날도 많았습니다. 제 옷은 늘 땀과 먼지로 얼룩졌고 월급날에도 저는 새 옷 한 벌 사 입지 못했습니다. 낡고 바랜 옷은 제 초라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죠. 작은 곰팡이 낀 제 사상 위, 온화하고 소박하게 웃고 있는 박준호 씨의 영정사진. 저는 그를 성인처럼, 불운했던 남편처럼 섬겼습니다. 매일 밤마다 향을 피우고 빌었습니다. 그이가 부디 좋은 곳으로 가기를, 그리고 어머니가 건강하시기를. 어쩌면 그 간절한 기도는 제 자신의 외로움과 고통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볼 때마다 저는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슬픔과 함께 밀려오는 고통, 그리고 이 모든 짐을 홀로 짊어져야 하는 외로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청소부였습니다.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가 즐비한 상업지구 또는 사무실 건물에서 말이죠.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렸습니다. 제 눈앞에는 늘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향기로운 물결 속에서 저는 제 몸에서 나는 땀 냄새를 애써 감추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제가 맡은 구역 중 가장 화려한 건물 로비, 유리 자동문 앞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멈춰섰고 키 크고 말쑥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있었죠. 남자는 조수석으로 돌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4~5살쯤 되어 보이는 귀여운 여자아이가 내렸습니다. 여자아이는 박다은이라는 이름처럼 예쁜 공주님 같았죠.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그 남자의 뒷모습, 앞으로 살짝 굽은 걸음걸이, 그리고 넥타이를 고쳐 매는 버릇까지 어찌나 아프도록 익숙한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비록 그 남자는 제 남편 박준우 씨보다 훨씬 살집이 붓고 피부도 건강해 보였으며 머리카락도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었지만 오랜 세월 한 이불을 덮었던 아내의 직감은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대걸레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죠. 무의식적으로 나무 뒤로 물러섰습니다. 발각될까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자세히 보고 싶었습니다. 남자가 여인의 손에서 아이를 받아 안으려고 돌아선 순간 제 세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얼굴, 오뚝한 콧대, 그리고 환하게 웃을 때 드러나는 왼쪽 송곳니. 바로 박준우였습니다. 제가 6년간 제 사상에 향을 피웠던 바로 그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다 깊은 곳에 잠들어 있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제 눈앞에 살아 움직였습니다. 뼈와 살을 가진 채 햇살 아래 눈부시게 행복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입가에 묻은 크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선 여인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먼저 아이 데리고 올라가요? 나는 트렁크에서 과일 주머니 좀 꺼내서 금방 올라갈게. 우리 딸 생일인데 성대하게 축하해줘야지. 여보라는 2글자가 그의 입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숨을 쉬듯 말이죠. 하지만 그 단어는 제 심장에 박히는 거대한 망치 같았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모든 믿음과 그리움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딸아이는 잡바하고 달콤하게 부르며 그의 목에 매달렸습니다. 그 세 사람은 행복하게 웃으며 화려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길가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낡은 대걸레를 움켜쥐고 있었죠. 오후의 바람이 불어와 제 가슴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아무리 햇볕이 따가워도 제 몸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싸우지도 못했습니다. 제 몸에서 나는 시큼한 땀 냄새와 초라한 작업복, 그 초라함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화려함 앞에서 저는 너무나 작고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의 뒷모습이 자동 유리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간 행복은 마땅히 제 것이어야 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가 저와 가족의 고통 위에서 그런 행복을 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피가 얼어붙었다가 다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6년간 저는 그를 가엾게 여겨 눈물조차 말랐었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믿었기에 저는 고향의 집까지 팔고 제 젊은 시절 전부를 바쳐 그의 부모님 빚을 갚고 봉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저와 고향의 가난한 가족들에게서만 죽었을 뿐 다른 여자와 부귀영화를 누리며 다시 태어났던 겁니다. 이 진실은 죽음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제 심장을 움켜쥐어 숨조차 쉬지 못하게 만들었죠. 저는 그들의 행복한 천국이 닫히는 무한한 허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홀로 지옥 한가운데 버려진 채 서 있었습니다. 강변고시원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가난한 고시촌까지 이어진 길은 끝없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죠. 박준우 씨의 행복한 웃음, 어린아이의 예쁜 원피스, 그리고 최혜리 씨의 우아한 모습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난 6년간의 제 어리석음과 헌신을 비웃는 듯 끊임없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습하고 좁은 15제곱미터도 채 되지 않는 고시원방은 낯익은 한약 냄새와 함께 저를 맞았습니다. 벽에 바싹 붙여놓은 낡고 삐걱거리는 침대 위에는 시어머니 이김선 씨가 웅크리고 누워 계셨습니다. 뼈마디가 쑤시는지 연신 끙끙거리는 소리가 마치 밤에 나무 좀 먹는 소리처럼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미나, 너 왔니? 왜 이렇게 늦었니? 무슨 일 있었니? 누가 괴롭히거나 경찰이라도 쫓아왔을까 봐 엄마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단다. 저는 서둘러 짐 가방을 방 한구석에 내려놓고 목소리의 떨림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제 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침대 옆으로 다가가 어머니를 부축해 앉히고 병으로 붓고 핏줄 선 손을 조심스럽게 주물러 드렸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오늘 새로운 구역에서 일을 했는데 좀 멀어서 늦었어요. 어머니, 배고프시죠? 제가 밥 다시 데워드릴게요.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감사가 가득했죠. 주름진 손으로 제 이마에 땀으로 끈적하게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불쌍한 내 딸, 내 팔자가 너무 고생이 많구나. 준우 그놈이 일찍 죽어서 이런 짐을 너에게 다 맡기고.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할 텐데. 이렇게 며느리를 고생시키는 건 못할 짓이지. 어머니가 준우 씨의 이름을 언급하자 제 심장은 마치 누군가에게 지시겨진 듯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떼써 부엌으로 가는 척했습니다. 눈가에 차오르는 분노와 울분을 감추기 위해서였죠. 오늘 저녁 식사도 여느 날처럼 단출했습니다. 시장에서 버려진 겉잎을 얻어다 끓인 싱거운 배춧국, 짜디짠 간장 두부 조림 몇 조각, 그리고 식은 밥 한 그릇. 그 소박한 밥상을 바라보며 오후에 준우 씨 가족이 고급 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떠올리자 제 목구멍은 쓰디쓴 모래를 삼킨 듯 했습니다. 씁쓸함이 머리끝까지 치솟았죠. 저는 밥그릇을 들어 어머니께 드린 후 무심코 벽에 걸린 낡고 곰팡이 쓴 작은 제사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온화하고 소박하게 웃고 있는 준우 씨의 영정사진이 흐릿한 향 연기 너머로 저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6년 전 항공사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와 실종 소식을 전해왔을 때 제 세상은 온통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지셨고 급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보상금과 고향의 집을 팔았고 여기저기 빚을 내어 시아버지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는 두 분을 모시고 서울로 와 고시원에 살며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6년 내내 저는 허리 굽혀 청소하고 식당에서 서빙하며 푼돈을 모아 어머니의 약값을 대고 아버지의 병원비를 냈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죠. 저는 단 한 번도 저를 위해 새 옷 한 벌 사 입지 못했습니다. 맛있는 음식 한 번 먹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향을 피우고 빌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부디 좋은 곳으로 가기를, 그이가 부모님을 잘 보살펴 주기를. 저는 그를 성인처럼, 불운했던 남편처럼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 영정사진 속의 남자는 죽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차가운 바다 밑바닥에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급 아파트의 폭신한 침대에 누워 가장 잔인한 거짓말로 얻은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죽음의 연극을 꾸며냈습니다.
빚을 회피하고 병약한 부모를 봉양할 책임을 회피하며 가난한 아내를 버리고 명예와 돈을 쫓아 다른 여인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저는 영정사진 속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온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름 끼치도록 가식적이고 사악한 눈빛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국그릇의 국물이 출렁였습니다. 마치 지금 제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한처럼 말입니다. 지난 6년간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에 제가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병원을 오갈 때, 제가 남편 아버지의 약값을 아끼기 위해 굶주릴 때, 그의 제삿날마다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 마르도록 울부짖을 때, 그는 과연 다른 여자와 와인잔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을까요? 제 희생과 효심은 결국 그에게는 그저 우스갯소리에 불과했던 걸까요? 그는 버젓이 살아있으면서도 자신의 부모님과 아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문득 제 머릿속에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이는 죽었으니 제가 그를 애도하고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그이가 살아있으면서 부모와 아내를 이렇게 살게 한다면 그는 저 바깥의 껍데기만 남은 시체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 향로는, 영정사진은 이제 더 이상 제가 그리움을 보내는 곳이 아닐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빚을 청산할 증인이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에 놓인 김지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거짓 속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의를 위해 일어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다음 전개를 계속 지켜봐 주시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도매시장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변고시원 골목길 안쪽에 숨어있는 낡은 휴대폰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중고 벽돌폰과 본인 확인 없이 개통 가능한 선불 유심칩을 전문적으로 파는 곳이었죠. 새까만 벽돌폰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마치 위험한 무기를 손에 쥔 것 같았습니다. 이 불균형한 싸움에서 제가 갖춘 첫 번째 무기였죠. 꼬깃꼬깃한 쌈짓돈 몇 장을 유리 진열대 위에 올려놓고 유일한 연락수단과 맞바꾸었습니다. 박준우 씨가 결코 예상하지 못할 무기였습니다. 저는 공원 구석진 곳, 울창한 수풀이 가려진 차가운 돌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 겨우 얻어낸 전화번호가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번호를 얻기 위해 저는 택배기사인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경비원에게 물건을 실수로 파손했다며 주인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애원하고 사정했죠. 초라하고 고단한 여인의 비굴함은 상류층 사람들의 경계심을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에서 격렬하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죠. 굳은 살 박힌 제 거친 손가락이 떨리면서 숫자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삑, 삑, 삑 건조한 버튼음이 마치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기다렸습니다. 길게 늘어지는 벨소리가 제 신경을 끊어질 듯 팽팽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저는 몸이 움찔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에는 제 귓가에 달콤한 약속들을 속삭이던 그 목소리. 밤마다 꿈속에서 다시 듣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 목소리. 하지만 지금 낡은 휴대폰 스피커 너머로 들리는 그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분을 억누르며 의도적으로 감정 없는 마치 프로그램된 기계 같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박준우 씨 전화가 맞습니까? 수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마 그는 박준우라는 이름을 누가 아는지 기억 속을 더듬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가난했던 과거와 함께 묻어버리고 싶었을 그 이름 말입니다. 네, 박준우 맞습니다. 누구시죠?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서려 있었지만 여전히 돈 있는 사람 특유의 거만한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립묘지관리사무소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저희가 기록을 확인해 보니 5년 전 비행기 사고로 사망 신고된 박준우 씨 묘지의 관리비가 만료되었습니다. 가족분들께서 오랫동안 납부하지 않으셔서요. 혹시 기간을 연장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장을 원하시는지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와장창. 수화기 저편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유리컵이 타일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 같았죠. 뒤이어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쇠가마의 풀무질 소리처럼 거칠고 무거운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광경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박준우 씨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손발을 벌벌 떨며 화려한 거실 한가운데 서서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누구야? 누가 이런 장난 전화시킨 거야?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더듬거리고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자신감 넘치고 화려했던 껍데기는 온데간데없고 그저 찔리는 게 많은 자의 극심한 공황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거친 숨소리를 몇 초 더 들으며 생애 처음으로 우위를 점하는 이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그의 두려움이 바로 제 모든 의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당당했다면 저를 사기꾼이라고 욕하거나 번호를 잘못 걸었다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과거를 두려워했고 죽은 박준우라는 이름이 무덤에서 살아 돌아와 빚을 요구할까 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빨간색 버튼을 힘껏 눌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면은 새까맣게 변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귀신을 두려워했고 죽은 자를 두려워했지만 정작 가장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6년간 배신당한 한을 품고 살아있는 그의 아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 차가운 고시원 벽과 어머니의 애달픈 눈빛을 마주하는 대신 저는 박준우 씨가 사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바로 옆 골목길, 낡은 작은 고시원 방을 빌렸습니다. 축축하고 벽에 회반죽이 여기저기 벗겨진 이 방은 겨우 싱글 침대 하나와 삐걱거리는 낡은 선풍기만 놓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제 남편의 천국을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작은 창문 너머로 저는 그가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는 그 반짝이는 고층 빌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청소부의 모습 대신 낡은 면 저고리와 바랜 검은 바지를 입고 고물 수집상인 행세를 했습니다. 저는 경비원 아저씨들이나 식당 종업원들이 모여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나누는 길거리 포장마차에 앉아 정보를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집의 비밀을 알고 싶으면 골목 입구의 포장마차 아줌마에게 물어보라고 했죠. 과연 이 둠지기는 정보통들을 피할 수 있는 비밀은 없었습니다. 저기 18층에 사는 케빈 박씨네 말이야. 돈이 썩어나지. 예쁜 마누라의 똑똑한 딸, 차도 계속 바꿔 탄대. 듣자 하니 이 남자가 처자식한테 그렇게 잘한다지 뭐야? 가는 곳마다 개인 운전기사가 태워주고. 그 집 딸내미 이름이 박다은인데 인형같이 예쁘대. 갓 4살 넘었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지? 역시 될성불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른가 봐. 저는 씁쓸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다가 그만 뿜을 뻔했습니다.
케빈 박, 참 서양적이고 세련된 이름이었습니다. 옛날에 촌스럽고 투박한 박준우라는 이름과는 너무나 달랐죠. 하지만 제 심장을 죄어오게 만든 것은 그 가짜 이름이 아니라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은이, 4살이 넘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바짓가랑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파고들어 아릿했습니다. 박준우 씨가 실종된 지 6년, 아이는 4살이 넘었다는 것, 그 말은 그 여인이 그가 사고를 당하기 전부터 임신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후의 쨍한 햇볕 속에서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배신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후 운 좋게 살아남아 기억상실증에 걸리거나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 새로운 사랑이 싹튼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나 불행한 비극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치밀하게 계산된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살 때부터, 그가 모범적인 남편, 효자 아들 행세를 하고 있을 때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이가 사고를 당하기 전 출장이 잦아 집에 없는 날이 많았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바쁜 업무 때문에 돈을 번다고, 미래를 위해 애쓴다고 말했었죠. 저는 순진하게 그를 믿었고 그가 집에 올 때마다 따뜻하게 위로하고 정성껏 식사를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출장들은 다른 여인과 가정을 꾸리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겁니다. 그는 미리 도피처를, 새로운 삶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라는 가짜 비극은 저와 시부모님이라는 짐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장으로 당당하게 넘어가는 연극의 마지막 막이었던 겁니다. 저는 영정사진 속 박준우 씨의 눈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 온화했던 눈빛이 이제는 가식적이고 섬뜩하리만치 사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국제유치원 정문 건너편의 늙은 벚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박준우 씨의 고급 승용차가 미끄러지듯 멈춰서자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아이를 마중 나갔습니다. 저는 여자아이가 달려나가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통통한 볼, 동그란 눈, 오밀조밀한 입매. 그 아이는 박준우 씨를 빼닮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필요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보면 그 아이가 그의 핏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세 사람이 행복하게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자 제 가슴이 마치 누군가에게 파헤쳐진 듯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처럼 맹렬하게 타오르던 증오는 가라앉았고 차갑고 날카로운 얼음 덩어리처럼 응고되었습니다. 그는 제 인생 6년을 훔쳤고 병든 시부모님의 희망을 훔쳤으며 제 마음속의 인간에 대한 믿음까지 훔쳐갔습니다. 저 아이에게는 죄가 없지만 그 아이의 존재는 아비의 죄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칼이나 총을 쓰지 않고도 남겨진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죄였습니다.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기만 하고 기적을 기다리던 나약한 김지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가짜 행복이라는 그림 속의 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 모든 것을 부수고 가난과 거짓 속에 묻혔던 제 젊은 시절의 세월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저는 낯익은 강변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신 곳이었죠. 방은 온통 어두웠고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만이 벽의 곰팡이 얼룩과 이김선 씨의 야윈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영혼 없는 시체처럼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힘겨운 가쁜 숨소리만이 삶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어머니를 보자 병으로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지 못하고 눈 감으신 것이 떠올랐습니다. 목구멍까지 뜨거운 고통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침대 밑에서 녹슨 깡통 과자 상자를 꺼냈습니다. 겉면의 페인트는 거의 다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 가족의 가장 큰 비밀이자 마지막 재산이 숨겨진 곳이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퀴퀴하고 곰팡이 쓴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붉은색 벨벳 천에 조심스럽게 쌓인 통장과 몇 돈의 금이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 그것은 시어머니께서 평생을 야채 팔고 생선 팔아 굶고 입지 않으며 모으신 전 재산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통장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나야, 이 돈은 엄마랑 아빠 나중에 죽으면 장례 치를 때 쓰고 남는 돈은 내가 가지고 살아라. 내 팔자가 너무 고생 많았잖니? 통장을 손에 쥐자 시부모님의 생명 전체를 쥐고 있는 듯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돈은 마땅히 이김선 씨의 약값이나 보양식에 쓰여야 했습니다. 아니면 고향의 시아버지 묘비를 단장하는 데 쓰였어야 했죠. 하지만 지금 저는 이 돈을 다른 곳에 써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잔인하고 낭비적인 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 불공평함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살아있는 자의 병을 고칠 약을 살 수 없었습니다. 고통의 근원을 만든 자가 돈더미 위에서 흥청망청 살고 있는데 말이죠.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에 놓인 김지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거짓 속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의를 위해 일어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다음 전개를 계속 지켜봐 주시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가족의 민낯. 최혜리 씨는 약속대로 움직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그녀는 남편 박준우 씨의 외도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프고 실망한 아내의 얼굴로 남편의 잘못을 용서하려는 듯한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준우 씨에게 소문은 경쟁자들의 악의적인 공격이며 우리 가족의 이미지를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여보, 지금 소문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곧 올해 가장 중요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할 건데 예상 매출이 수십억 원이에요. 당신도 함께 출연해서 우리 가정이 여전히 굳건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요. 박준우 씨의 눈은 돈이라는 말에 순간 번쩍였습니다. 그는 돈을 조차 흥청망청 쓰는 바람에 텅 비어가는 주머니를 채울 많은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최혜리 씨가 파놓은 달콤한 덫이라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는 자신이 모든 여자를 손안에 쥐고 흔들 수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최혜리 씨는 이미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와 외제차를 비롯한 모든 귀중한 자산들을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돌려놓고 있었습니다. 공동계좌의 현금도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죠. 최혜리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어요. 내일 저녁 8시 제 공식 팬페이지에서 언니도 준비해주세요. 저는 강변고시원에 앉아 제사상 위에 박준우 씨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는 맑은 눈빛과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옛날의 박준우 씨, 지금 당신의 껍데기가 무슨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내일 내가 이 연극을 끝내줄게요. 당신이 진짜로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케빈 박이라는 그 가짜가 본 모습을 드러내도록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배낭 깊숙한 곳에서 가장 낡은 옷을 꺼냈습니다. 낡은 면 저고리, 색바랜 검은 바지, 그리고 굽이 다 닳아 삐걱거리는 고무신 한 켤레. 시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실 때 제가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 옷에는 고단했던 세월의 땀방울과 눈물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도 하지 않고 어떤 역할도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본 모습 그대로 나설 작정이었습니다. 그가 버리고 떠났던 현실 속의 김지민 그대로 말입니다. 어둠이 도시를 붉은 피처럼 물들이며 내려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고층 빌딩들은 거대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야위고 푹 꺼진 얼굴, 잠 못 이룬 밤들로 깊어진 눈 밑 그림자, 햇볕과 바람에 그을린 피부. 6년 전에 생기 넘치던 김지민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인생은 저를 달아 없어지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저를 단단한 바위처럼 굳건하게 단련시켰습니다. 저는 흐트러진 머리를 빗어 검은 고무줄로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박준우 씨의 영정사진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고인의 존엄성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존재만으로, 제 고통과 적나라한 진실만으로 그곳에 나설 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제가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지만 눈빛만은 불꽃처럼 뜨거웠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10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애야, 가거라. 엄마는 집에서 소식을 기다릴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렴, 내 며느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고시원 문을 나서 거리에 뒤섞였습니다. 도시는 시끄럽고 활기찼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삶에 바빠서 굳건한 결심을 품고 바람을 거슬러 걷는 초라한 여인에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호출 택시를 잡았습니다. 목적지는 최혜리 씨가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를 차려놓은 건물.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아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저는 준우 씨와 제가 결혼 초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는 제게 풍족한 삶을 약속했고 제가 고생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그 약속은 이제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다른 여인과 함께였습니다. 저는 고통의 바다에 빠져 있었죠. 저는 7시 30분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최혜리 씨의 스튜디오는 사무실. 건물의 5층에 있었습니다. 저는 경비원에게 시골에서 온 친척인데 혜리 씨에게 고향 음식을 가져다 주러 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제 소박한 외모와 최혜리 씨의 사전 준비 덕분에 저는 쉽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 어두운 곳에 숨어 유리문 너머의 스튜디오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최혜리 씨는 화장대 앞에 앉아 헤어 디자이너의 손길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준우 씨는 옆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며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끔씩 아내의 뺨에 입을 맞추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눈이 부시도록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썩어가는 벽 위에 덧칠된 화려한 페인트일 뿐이라는 것을. 심장이 쿵쿵 울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몇 분 후, 저는 어둠 속에서 저 빛나는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 그의 가증스러운 가면을 찢어버릴 참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행복을 파괴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의를 되찾으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정의는 아무리 늦더라도 언제나 제자리를 찾기 마련이니까요. 스튜디오 안의 강력한 조명은 눈부시도록 강렬했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뜨거웠죠. 에어컨이 최대로 가동되고 있었지만 공기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두꺼운 벨벳 커튼 뒤에 몸을 숨기고 그곳에서 행복을 연기하는 사람들의 모든 몸짓을 지켜보았습니다. 곰팡이 쓴 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최혜리 씨는 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늘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이따금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에 실시간으로 늘어나는 수천 명의 시청자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박준우 씨는 아내 옆에 서서 가끔씩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정한 말을 속삭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모범적인 남편이자 성공한 사업가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죠. 시청자 여러분, 오늘 특별 라이브 방송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혜리 씨는 최대한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케빈 박 부부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최근의 불미스러운 소문들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저는 박준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샘으로 지쳐 야윈 얼굴은 옅은 화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가족이 가장 중요하고 아내와 자녀에게 해가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의 말은 기름칠을 한 듯 미끄럽고 유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럼 시골에 계신 병든 부모님은요? 고단하게 살았던 아내는요? 그는 우리를 무엇으로 보았던 걸까요? 잡초로 아니면 깨끗이 지워버려야 할 오점으로 보았던 걸까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릿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 위선적인 가면을 찢어발기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시청자 수는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댓글들이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대부분은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부유한 삶을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준우 씨는 이제 신나게 자신의 사업 계획, 경영 철학, 그리고 인성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을 정말 잘했습니다. 너무나 잘해서 만약 제가 내막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마 철석같이 믿었을 겁니다. 그는 거짓말들로 거대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에 발미돼서 제가 거대한 망치를 들고 서 있다는 것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최혜리 씨는 제가 서 있는 어두운 구석을 힐끗 보았습니다.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거기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극의 절정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방 안 가득한 값비싼 향수 냄새와 제 옷에서 나는 시큼한 땀 냄새가 섞여 비애감마저 들었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와 지난 6년간 그가 애써 외면했던 현실의 진창 속으로 그를 끌어내릴 때가. 저는 커튼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굽이 다 닳아 삐걱거리는 낡은 고무신은 반짝이는 마룻바닥 위에서 낯선 소리를 냈습니다. 스튜디오의 강렬한 조명이 얼굴을 정통으로 비추어 눈을 가늘게 뜨게 만들었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느리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카메라 프레임 안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려한 배경 한가운데 낡은 시골 옷차림의 초라한 여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방 안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준우 씨는 한창 이야기하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는 굳어버렸고 두 눈은 저를 마치 대낮에 나타난 유령처럼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얼굴의 핏기가 싹 가시더니 무섭도록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뭔가 말하려 입을 벌렸지만 목이 막힌 듯 으거리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최혜리 씨는 일부러 놀란 척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경호원. 어떻게 낯선 사람이 여기 들어왔죠? 저는 최혜리 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공포로 일그러진 박준우 씨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것이 보일 만큼 가까이. 저는 소리 지르거나 욕설을 퍼붓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난 6년간 응어리진 모든 한을 담은 차분하고 슬픈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공간을 더욱 무겁게 만들 잠시의 침묵을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라이브 방송으로 울려 퍼질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혜리 씨, 죄송합니다. 실례가 많았지만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케빈 박 씨, 혹시 박준우라는 분을 아십니까? 제 남편 박준우 씨도 왼쪽 눈썹 끝에 점이 똑같이 있었는데 6년 전 비행기 사고로 실종됐다고 들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매일 아들을 기다리다 병석에 누우셨는데 왜 여기 계셔서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행복해 보이시는 겁니까? 제 질문은 마치 핵폭탄처럼 스튜디오 한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박준우 씨는 비틀거렸습니다. 손발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죠. 그는 뒷걸음질 치다 진열된 제품을 놓아둔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모든 것이 와장창 쏟아졌습니다. 그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 누가 시켜서 온 거야? 경호원. 그의 공황 상태는 적나라한 진실을 더욱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라이브 방송 화면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의심은 들불처럼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평온하지만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제가 한때 사랑했던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비겁한 존재로 자신의 뿌리마저 부정하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저를 못 알아보시겠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러움에 북받친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김지민입니다. 당신 아내요. 당신의 제사 비용은 아버지의 신장 수술비로 다 썼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데 왜 돌아오지 않았나요? 왜 부모님을 그렇게 고생시키셨나요? 박준우 씨는 더 이상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카메라를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화면은 암전되었지만 혼란스러운 소리,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그의 거친 숨소리는 마지막까지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연극의 막이 내렸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케빈 박이라는 완벽한 가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안에는 일그러지고 썩어버린 인성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날이 완전히 어두워진 후에야 건물을 떠났습니다. 제가 불을 지핀 혼란은 뒤에 남겨둔 채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그 스튜디오가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끊긴 라이브 방송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의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와 박준우 씨의 모든 표정, 모든 대사를 분석하고 공유했습니다. 사이버 수사관들은 박준우 씨의 진짜 신원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박준우 씨의 과거는 무자비하게 파헤쳐졌습니다. 시골 마을의 옛 지인들이 그를 알아보았고 그에게 사기를 당했던 사람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남편이 가짜 죽음을 꾸며내 다른 아내와 호화롭게 사는 동안 시부모를 6년간 봉양한 가엾은 아내의 이야기는 분노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박준우 씨와 최혜리 씨의 회사로 향하는 비난과 저주의 화살이 독화살처럼 쏟아졌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부모와 아내를 버리고 부귀영화를 쫓다니.
이런 인간은 하늘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은 댓글이었습니다. 언니가 너무 안타깝다. 그 초라한 모습에 눈물이 났다. 6년이라는 세월을 쓸모없는 인간에게 희생하다니. 최혜리 씨의 회사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수많은 주문이 취소되었고 팬페이지는 공격당하고 별점 테러를 당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피해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발을 뺐습니다. 최혜리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통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민 언니, 다 끝났어요. 그 남자 지금 집에서 미친 듯이 물건을 부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경제경찰에서도 저희 회사에 출두 명령을 보냈어요. 저는 고시원방에 앉아 뉴스를 읽었습니다.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이가 사회 전체의 비난을 받는 것을 보면서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 하는 회의감만 들었습니다.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걸었지만 결국 얻은 것은 치욕뿐이었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명예를 잃는 것만이 아니라 동료 인간들의 눈앞에서 품위 있는 인간으로 살 권리마저 잃는 것이었습니다. 박준우 씨는 지금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마음의 감옥이 된 것이죠. 그의 휴대폰은 분명 끊임없이 울리고 있을 겁니다. 축하 전화가 아니라 빚 독촉 전화, 협박 전화들이 말입니다. 그는 바람을 심었으니 이제 폭풍을 거두어야 할 때였습니다. 이 폭풍은 그가 거짓으로 얻어낸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입니다. 이틀 후 인터넷에 폭풍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자 최혜리 씨는 약속대로 다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박준우 씨가 강미주 씨와 외도한 증거, 수상한 송금 내역, 그리고 그녀의 회사 명의를 이용해 불법적인 사업을 벌인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최혜리 씨의 게시물에는 눈물 어린 사과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속아 넘어간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여론의 비난을 박준우 씨에게 완전히 돌려놓았습니다. 박준우 씨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명예를 잃었고 가정을 잃었으며 마지막 재정적 버팀목마저 잃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는 한때 자신이 잡초처럼 경멸했던 저를 떠올렸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박준우 씨의 번호가 떴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거칠고 끊어지는 숨소리만을 들었습니다. 미나, 나야. 오빠 잘못했어. 제발 그만해 줄 수 없을까?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얼마든지 줄게. 제발 인터넷의 오해라고 해줘. 박준우 씨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궁지에 몰린 개처럼 비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메마른 목구멍에서 쓰디쓴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지경이 되어서도 그는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는 제 인격과 고통이 그 더러운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박준우 씨, 제 6년의 청춘, 아버지의 목숨,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이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양심을 살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악독한 계집아, 박준우 씨는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의 폭력적인 본성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내가 날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죽으면 너도 편하지 않을 거야. 얼마면 돼? 5억, 10억. 액수를 말해. 저는 당신의 돈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 돈은 변호사 선임하고 재판 준비하는 데나 쓰세요. 아, 참.
당신 재산은 지금 다 동결됐겠네요. 뭘로 저에게 그림의 떡을 주려 합니까? 이런 시발년. 박준우 씨는 욕설을 퍼붓고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간 비가 내리던 하늘이 개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우 씨의 몰락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기초가 약한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법과 인과응보의 법칙이 나머지를 처리할 테니까요. 박준우 씨와의 짧고 차가운 통화 후 제 휴대폰은 다시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욕설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길고 조각난 문자들은 발신인의 극심한 공황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거친 태도에서 애원으로 그리고 다시 협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두려움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미나, 나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내가 원하는 돈은 뭐든지 구할 수 있어? 제발 인터넷의 오해라고 말해줘. 엄마 아버지는 아셨어? 부모님께는 알리지 마. 엄마는 연약해서 견디지 못할 거야. 제발 부탁이야.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궁지에 몰려서도 그는 부모님을 방패 삼아 가짜 효심으로 저를 묶어두려 하는구나. 그는 정작 자신의 어머니가 눈물을 닦고 저에게 모든 것을 밝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효심이란 그저 자신의 이기적이고 비열한 본성을 가리기 위한 거칠애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들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박준우 씨는 지금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어딘가에서 상처 입은 짐승처럼 서성이며 작은 희망의 불빛이라도 찾으려 휴대폰 화면에 눈을 고정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희망을 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에게 응당받아야 할 결말을 줄 겁니다. 6년간 온 세상을 속여온 그에게 말입니다. 저는 문자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관의 못을 박듯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입력했습니다. 가혹한 말도 길고 장황한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박준우 씨처럼 명예와 자존심을 모두 잃은 자에게는 차갑고 단호한 태도가 가장 고통스러운 처벌이니까요. 이번 달 28일은 당신의 제사 5주기입니다. 고향의 종친회 회관에서 조상님께 고할 제사를 지낼 것입니다. 당신에게 아직 인간적인 양심의 일말이라도 남아있다면 돌아와서 조상님 영전 앞에 사죄하세요.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정말 죽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고 박준우라는 이름은 영원히 박씨 가문의 족보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저는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28일, 6년 전 저희 가족이 비행기 사고 소식을 들었던 바로 그 운명의 날, 그날 시골 마을은 온통 비탄에 잠겼고 애달픈 울음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날 저는 또 다른 장례식을 치를 것입니다. 죽은 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양심을 묻는 장례식을 말입니다. 메시지를 보낸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읽음 상태가 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답장도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저편의 절대적인 침묵은 박준우 씨가 제 말을 이해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마지막 최후 통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치욕을 감수하고서라도 뿌리를 지키거나 아니면 도망쳐 아비 어미도
고향도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창밖에서는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낡은 지붕 위로 마른 나뭇잎들을 수산하게 쓸어갔습니다. 저는 작은 제사상 위에 시아버지 영정사진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영험하셨으니 길 잃은 아들이 돌아와 죄를 뉘우치도록 이끌어주세요.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 그에게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가르쳐 줄게요. 김지민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저는 늘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감동받을 것이라 믿는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미스터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가족의 민낯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어쩌면 다음번에는 바로 여러분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